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 엄마는 힘들게 혼자 저를 키우셨지만 항상 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덕분에 형편은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항상 따뜻하고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마음의 고단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병원 사람들은 적당히 받아주는 신용만 하라고 하지만 제 성격상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환자분, 이제 거의 꾀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다 나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서 시간대로 오시는 건가요? 눈치 채셨나요? 아니, 집에 가서도 계속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데이트 신청 안 받아주시면 매일 병원으로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제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도 남편과 나누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재밌고 좋았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는 내내 이야기가 참 잘 통했어요. 남자만 사형제 집안의 둘째였던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첫째 형과는 5살 터울이었고 아래로 2살 차이의 동생들이 2명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이미 조카들만 4명 있었죠. 혼자서 자란 네가 대가족으로 시집을 가면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그래도 우리 딸 지연이 예쁨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지? 그럼 내가 누구야? 병원에서 내 별명 몰라? 무적의 지연쌤 아니겠어? 친정 엄마는 동서들이 많은 시댁살이가 너무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상견례 장에서도 우리는 딸랑 엄마와 저 둘이 나왔는데 남편 집에서는 시부모님 포함 8명이 나와 앉아서 무슨 면접 보는 것처럼 질문들을 퍼붓는 거예요. 정신없는 상견례를 마치고 엄마는 넌지시 보아하니 동서들 3명이 모두 만만치 않겠어. 그래도 지연아, 중심 잡고 네 할도리만 잘하면 된다. 알았지? 네네. 엄마 말씀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나이다.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삶은 온통 결핍투성이지만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면 의외로 감사할 일은 많단다. 엄마는 항상 주문처럼 말씀하셨어요.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서 주입된 낙천주의라고 제가 얘기한답니다. 혼자서 자랐기 때문에 남자 형제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약간의 기대감을 주었었죠. 결혼과 동시에 저에게는 위로 형님이 1분, 아래로는 동서가 2명이 생겼답니다. 형수님은 당신이랑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데 재수씨들은 당신보다 1~2살이 다 어린데 괜찮겠지? 한 번에 자매님들 많이 생겼다 생각해. 하하, 무슨 성당 다녀? 자매님들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사회생활 7년차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인생은 참 장담할 것이 아니네요. 병원에서 마주치는 진상 고객들에게 나름 단련이 된 성격임에도 3명이 다 다른 매운맛의 동서들은 좀 힘들더군요. 첫째 큰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철이 덜 든 어른 같았어요. 좋은 말로 하면 아끼고 검소한 타입인데 한 끗 차이로 궁상 맞은 오지라퍼라고나 할까요? 큰 아주버님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눈만 마주치면 장사가 힘들다고 징징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맏며느리라면 때와 장소를 가려서 신세 한탄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첫 가족 모임에 갔을 때였어요.
큰형님이 커다란 쇼핑 봉투에 1kg짜리로 소분된 쌀들을 꺼내놓더군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도정일이 너무 많이 지났더라고요. 어머님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모르고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둘만 있을 때 살짝 말씀을 드렸죠. 왜? 뭐 어때서? 나도 거래처에서 받은 건데 어쩌다 보니 기간이 좀 지났더라고. 그래도 죽지 않아.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 에이, 그런 거라면 형님네가 그냥 드시지 왜 가져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한테 저렇게 오래된 묵은 쌀을 선물로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우리 사형제가 골고루 나눠서 빨리 먹어 해치워요. 아우, 정말 예민하게 구네. 동서 마음대로 해. 그러더니 바로 어머니께 가서는 우는 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아, 정말 이가 이 집안의 맏형인데 먹고 사는 게 일이 힘들어서야.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게 좀 확장할 수 있을 텐데. 참, 형님도 대단하세요. 지난번에 가게 월세 내기 힘들다고 해서 어머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면 그냥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윗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시고 저희한테 투자 좀 하세요. 셋째 서방님네는 부부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서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장사가 무척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어머님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졸라대더군요. 막내 동서는 제약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에다가 막내 서방님은 IT 회사의 개발자였어요. 하지만 무례하고 욕심 많기로는 묻지 않더라고요. 큰형님, 셋째 형님 다 한 번씩 어머님한테 지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이제 그만하셔야죠. 어머님, 이제 지원 주실 거면 공평하게 해주세요. 저기 큰형님 그리고 동서님들 그만하시죠. 어머님이 무슨 은행이라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모두 예금 인출하시는 분들처럼 말하시네요. 자자, 오늘은 쌀 나눠 가져가시는 거로 그만들 하시죠. 저는 남편에게 눈을 찡긋거렸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저희가 참석한 첫 가족 모임인데 인간적으로 돈 얘기로 시작해서 돈 얘기로 끝나는 것 좀 아니죠. 어머, 이거 몇 년이나 지난 묵은 쌀이잖아? 이런 걸 왜 먹어?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 기껏 생각해서 가져왔더니 어디서 큰 소리야? 저희는 아이가 예민해서 이런 거 먹으면 바로 탈이 나요. 성의만 받을게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어머님, 이게요. 불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라 원래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좀 지났어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저도 형편이 넉넉하면 날짜 지나지 않은 거 드리고 싶은데. 큰형님 또 시작이시네. 모든 얘기의 결론이 왜 그렇게 끝나요? 구질구질하다. 저기요, 원래 묵은 쌀은 떡 만들어 먹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가래떡으로 만들어서 나눠 먹어요. 그래, 이 쌀은 떡으로 만들어 먹자꾸나. 요즘에 누가 쌀 가져가서 떡을 만들어 먹어요. 떡? 가래떡이요? 와, 너무 좋아요. 나이만 들었지 철없는 형님과 여우 같은 셋째 동서 그리고 무례한 막내 동서는 투덜댔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이 좋아해서 묵은 쌀 사건은 적당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형님과 동서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결혼하기 전에도 형님과 아래 동서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세 명의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아래 동서 2명이 큰 형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 2명 사이가 또 좋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깍쟁이 여우 셋째 동서가 얄미운 짓을 하면 막내 동서는 가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일단은 별말 없이 세 명이 벌이는 기싸움을 관망하고 있었죠. 저도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런지 그들도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각자 알아서 자신들의 인생에 집중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 좋은데, 문제는 누군가 한 명이 자랑을 시작하면 묘하게 경쟁이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큰 형님의 둘째와 아래 동서들의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나이대가 비슷했는데 그 시작은 항상 큰 형님이었죠. 식구들이 모이는 날에는 초등학생 1명과 유치원생 조카들 3명이 모두 모여서 항상 정신이 없었죠. 이번에 우리 장손 민석이가 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여기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민석이가 운동신경이 좋아서 축구부 코치님이 기대가 크다고 하네요. 어머, 우리 서우도 어제부터 줄넘기 강습받기 시작했는데 원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앤 처음 봤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우야, 너 줄넘기 가져왔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보여드리자. 아, 누가 줄넘기를 거실에서 해요. 아, 정말 수준 안 맞아서. My son, 현우, 우리 영어로 토킹 좀 해볼까? 우리 현우는 이번에 대기 타던 영어 유치원에 드디어 입학을 했답니다. 막내 동서는 막내 조카에게 영어로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키더군요. 갑자기 조카들의 장기자랑 무대가 시작되었죠. 주방에 계시던 시어머님도 거실로 나가서 시아버님 옆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결국 주방에는 저 혼자 남아서 식사 준비를 해야 했네요. 형님과 동서들은 다 자기의 아이들을 앞세워서 노래부터 태권도, 그림 그리기 등 그동안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특별 활동을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 영어 유치원 비용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좋겠다. 동선에는 영어 유치원에도 보낼 수 있고. 어머님, 우리 장소는 일반 유치원 졸업했어도 둘째 민준이는 영어 유치원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우, 요즘엔 다 영어 유치원에 간다고 난리네, 난리. 형님, 요즘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운동이 대세라고요. 운동이 대세면 뭐해? 운동도 다 부모가 뒷받침 잘해줘야 하는 건데. 요즘엔 축구든 뭐든 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럴 때 능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한 건데. 맞아요. 요즘엔 운동도 부모가 재력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번에 아버님 명의로 된 여주에 있는 땅 사겠다고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아니, 셋째 너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그렇게 듣는 거니? 땅이라는 게 다운 때가 있어야 임자 만나는 거다. 쉽게 매매가 되는 게 아니야. 어머머, 정말이에요, 형님? 그런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혹시라도 그 땅 팔리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주셔야 돼요. 무슨 하이에나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여윳돈이 생기기라도 할라치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다 뜯어낼 기세였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누가 숟가락이랑 젓가락 잘 놓는지 볼까? 저는 화제를 돌리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다 함께 식사라도 할라치면 각자 자기 자식 새끼들만 챙기느라 오히려 시부모님은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손, 여기 할아버지 옆에 앉아야지. 할아버지 옆에서 갈비찜 원 없이 실컷 먹어. 아니, 누가 보면 집에서 고기 구경도 못하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매번 민석이랑 민준이만 아버님 옆에서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왜 애들을 벌써 줄을 세우냐고요. 현우도 갈비찜 좋아한다고요. 우리 민석이가 장손이잖아. 그럼 장손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줄 세우기야? 형님, 너무 없어 보여요. 요즘 시대에 장손 촌스럽게. 장손이 무슨 벼슬인가? 어머님, 저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동서들이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 꼴을 보시면서도
저희 안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왜 또 결론이 그렇게 흘러가요?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말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부모님들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자, 우리 어린이들 각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들고 여기로 모여요. 어린이들끼리 여기서 따로 먹기로 해요. 저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아이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들 밥 먹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형님, 그리고 동서들, 애들도 보고 있는데 엄마들이 계속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거 교육에 절대 도움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던지 해야죠.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동서,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동서가 아직 애가 없어서 뭘 모르는 모양인데 동서도 애 낳아봐.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어머, 둘째 형님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잘난 척하시는 타입이네. 어머님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지. 그럼 큰아주버님이랑 서방님들 오시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아, 뭐하러 일을 크게 만들어요. 둘째 형님 말씀대로 여기서 정리해요. 지금까지 서로 물어뜯던 세 명이 어느새 서로 한편이 되어서 불만 섞인 표정을 억누르며 마지못해 제 이야기대로 따르더라고요. 신기한 건 이날 이후로 단톡방에서 서로 시기 질투가 난무하던 이들이 얌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 첫 어버이날을 앞둔 어느 날 셋째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이번 어버이날은 다 같이 밖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애들도 있고 하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해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단톡방에서 의논하지 않고 어머님한테도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어버이날인데 어머님한테 물어보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이미 이야기 된 거니까 형님은 예약하시고 예약금도 보내주세요. 아니, 결정된 거면 동서가 하면 되지. 이런 건 차라리 막내 동서가 하는 게 낫지 않아? 아우, 저랑 막내는 일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니까 형님이 꽃다발이나 케이크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나도 직장 생활하고 바쁜 사람인데. 그런데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나요? 이건 뭐 노골적으로 나한테 다 떠맡기려는 심보가 너무 훤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니 이 정도는 내가 하자고 생각을 바꿔먹었죠. 시가 근처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 일단 어른들 인원수만 예약을 하고 조카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결제를 진행하기로 했죠. 카네이션 꽃다발을 준비하고 생일도 아니라서 케이크는 생략할까 했지만 조카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제일 큰 크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의 날짜와 장소 시간 등을 알려드렸죠. 당장에 큰형님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왔네요. 동서, 집안 행사 장소랑 메뉴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집안의 맏며느리고 큰형님인데 지난번부터 동서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아니, 나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야기 됐다고 예약만 하라고 저도 통보를 받아. 아, 시끄럽고 우리가 음식점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다른 음식점을 예약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너무한다. 동서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서로가 짠 듯이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아무래도 셋째와 막내가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한 것이 분명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취소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그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버이날 당일이 되어서 큰 형님네가 안 오면 어찌나 걱정이 되었는데 웬걸요. 조카들 2명까지 모두 와서 온 식구가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많이 먹는 겁니다. 아니,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았으면 진즉에 가족 모임을 이런 데서 할 걸 그랬다. 둘째가 이번에 아주 애 많이 썼네.
어머, 어머님이 잘 모르셨나 보네요. 이번에 장소랑 메뉴 셋째 형님이랑 제가 정한 거잖아요. 위로 형님들 두 분은 도대체가 준비라고는 없는 분들이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막내랑 저희가 선물 좀 준비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산에 다니실 때 입으시라고 등산복 세트로 샀는데 어때요?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머, 너무 잘 어울리신다. 뒤에서 보면 신혼부부 커플룩인 줄 알겠어요. 셋째와 막내는 언제부터 그렇게 친하게 되었는지 서로 쿵짝이 맞아서 난리가 났더군요. 꽃다발로도 충분한데 뭐 이런 선물까지. 고맙구나. 마침 다음 주에 산행 모임 있는데 아주 잘 됐다. 꽃다발이야 저희가 모두가 준비한 거니까요.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 다행이네요. 오늘 아주 즐겁게 잘 먹었다. 결국 저는 제주 부리는 곰이 되었고 실속은 셋째와 막내가 챙기는 꼴이 된 겁니다. 문제는 계산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체 금액을 카드로 계산하고 전체 나온 금액을 사형제가 나눠서 내기로 했죠. 형님과 셋째와 막내는 현금을 저한테 내밀며 나가버리더군요. 부모님이랑 아이들 보는 앞에서 돈을 세기도 뭐해서 그냥 가방에 넣고 집에 와서 살펴보니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자기들만의 이상한 계산법이 적용된 거예요. 아이들 금액이 추가로 나왔는데 저희는 아이가 없는데 그것까지 전체 금액에서 나눠서 내자고 하는 것까지는 참았죠. 꽃다발이랑 케이크는 제가 선물로 준비한 것 아니냐며 셋째와 막내는 자기네들도 선물 비용 들었으니 제외하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제외하고 단톡방을 새로 개설했어요. 제가 임의로 모임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시끄럽게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단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 통장에 돈 모아서 지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입금은 아주버님과 서방님들이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님과 동서들을 상대로 하기보단 아주버님과 서방님들에게 말하는 편이 수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입금된 금액에서 이번 어버이날 지출에서 초과된 부분은 정확하게 내역을 밝히고 정확하게 4분의 1로 다시 계산을 했죠. 형님과 동서들도 남편들이 있으니 그 앞에서까지 궁상도 여우짓도 무례한 싸가지도 드러내지는 못하더군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 아닌 정리를 해가면서 시댁 생활에 나름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많으니 생일이며 기념일들이 많아서 뒤돌아서면 바로 또 가족 모임이 끊임없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모임 통장 덕분에 선물이든 식사든 돈 문제로 미묘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렇다고 사람까지 한 번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친정 엄마 말대로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내 결핍이고 불만투성이가 되는 거죠. 기왕에 모임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른들 생일만 챙길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애들 생일도 서로 챙겨주는 게 어때? 다 같이 모여서 얼굴 자주 보면 좋잖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얼굴 보는데 애들 생일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요. 어머님도 애들을 자주 봐야 우리보다 애들 봐서라도 좀 지원해 줄 거 아니야. 셋째는 가끔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가. 아니 큰형님네는 애가 둘이고 우리는 한 명인데 2명 생일 다 챙겨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좀 공평하게 하자고요. 이 정도면 피곤할 만도 한데 형님과 동선에는 정말 지치지도 않고 다시 뭉쳤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하네요. 물론 아이가 없는 저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저기 막내 동서, 그럼 공평하게 아이 없는 나는 어떡해?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가족이 아니잖아. 아니 어버이날엔 칼같이 계산하자고 하는 사람이 왜 또 말이 달라요? 참, 막내는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제발 형님들한테 말 좀 예쁘게 할 수 없어? 아,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아이들 생일 선물도 그럼 금액 정확하게 정해서 해요.
애들이 원한다고 핑계대서 또 큰형님 큰 거 챙길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1년에 아이들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로 개별 가족당 금액 책정해서 지출하죠. 생일 잔치는 각자 알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아유, 우리 둘째 형님은 리더십이 아주 끝내주세요. 근데 매번 그렇게 나서서 정리하는 거 좀 재수없다고 해야 할까? 동서, 그렇게 마음속 이야기 들리게 해줘서 고마워. 뒤에서 하는 것보단 바로 사람 면전에서 해주니 민망하고 아주 좋으네. 그리고 다음 달 제 생일 모임은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공평하게 생일 축하금도 받지 않을게요. 공평?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막내야, 시끄럽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제 생일에는 친정엄마 모시고 여행 다녀오려고요. 시댁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 친정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신혼이었어요. 남편에게도 생일에는 친정엄마와 보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낳느라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둘만의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줬어요. 제가 운전까지 하려면 힘들다고 소규모를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한 국내 패키지 여행이었답니다. 엄마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관광지도 구경하고 오래간만에 온천에서 함께 등도 밀어드렸죠. 그래도 박서방이 속이 참 깊다. 둘째라서 그런가? 원래 첫째 형한테 치이고 동생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둘째들이 양보도 잘하고 중재도 잘하는 법이란다. 그래서 그런가? 나까지 아수라판 형님이랑 동서들 사이에서 중재자를 할 수밖에 없네. 여전히 돈 때문에 사부인을 괴롭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엔 돈 좀 주세요로 결론이 난다니까. 신기해. 나는 혼자 외롭게 자라서 가족들이 많으면 서로 의지도 되고 재미있겠구나 했는데 이건 웬걸? 형님이랑 동서들 신경전이 무슨 사회생활보다 더 힘들어. 원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 않니?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 서방님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 다행이야. 그래, 그렇게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네 속이 편하단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오래 가지는 못했네요. 여행을 잘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여행사 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4중 충돌 사고가 난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가드레일을 박아버렸어요. 순간 저는 엄마와 짧았던 이 여행이 행복했던 마지막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엄마와 저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2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다니고 있는 병원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남편이 매일 퇴근 후에 병원에 들러서 우리가 잠든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죠. 시부모님은 바로 다음 날 병문안을 오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생일 기념여행 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랍니까? 그래도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달 병원에서 지내면서 이것저것 검사도 받고 딸이랑 간만에 실컷 수다도 떨어보죠 뭐. 사부인이 이렇게 항상 밝으셔서 둘째가 그걸 닮았나 보네요. 둘째 너도 이번 기회에 아무 걱정 말고 좀 쉬어간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형님과 동서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 마인드인 엄마조차 섭섭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형님과 동서들네 4명만 있는 단톡방에 먼저 안부 인사를 했네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들 무탈하신가요? 궁금해서 안부 인사 전합니다. 큰 형님에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동서는 팔자 좋게 병원에서 쉬어서 좋겠네. 아니, 교통사고로 다쳐서 누워있는데 쉬긴 뭘 쉬어요. 교통사고 그거 나이롱 환자 아니야? 합의금은 얼마 받기로 했어? 친정엄마까지 하면 금액 꽤나 크지 않아? 좋겠다.
우리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직원까지 내보내야 할 판이야. 아무리 그래도 좋겠다는 말씀은 좀 심하시네요. 암튼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꼼짝을 못하겠네. 역시나 먼저 전화를 뚝 끊어버리네요. 더 과가는 셋째와 막내 동서였어요. 셋째는 단톡방에 내가 없어서 집안의 행사 조율은 자기가 다 해야 한다면서 투덜대면서 마지막에는 어머님이 병원에 들러서 돈을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를 캐묻는 겁니다.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막내는 딱 한 줄 올리더군요. 쾌차 기원.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지낸 가족으로서의 정이 있는데 이건 좀 심하다 싶더군요. 정말 답 없는 형님과 무개념 미운 동서들이 세트로 짠 것 마냥 마음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퇴근 후에 병원에 들린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다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은 점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옆에서 봐도 화가 나네. 원래 가족이라는 게 아주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도 누가 아프다 하면 누그러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어찌 그렇게들 하나같이 이기적이야?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내가 형님이랑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할까? 박서방이 나서면 일만 더 커지네. 그나마 괜찮았던 형제들 우애마저 흔들리게 되지. 사부인 얼굴 봐서라도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지. 에휴, 속상하네 정말. 본의 아니게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된 친정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대충 얼버무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진상을 알게 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제 인내심에 한계점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뾰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단톡방에서 그렇다고 이 세 명을 상대로 뭐라고 하기도 기운이 딸리는 일이어서요. 일단은 퇴원을 하고 나서 얼굴을 보고 제대로 한판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선 마음속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냉정을 찾자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네요. 한 달이 지나고 퇴원을 했지만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제 몸을 써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일이다 보니 완벽하게 회복이 된 이후에 출근을 하려고 병원에서 양해를 해주셨죠. 열흘 정도 더 집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사흘 후가 제삿날이었어요. 아직 몸도 회복이 안 되었는데 이번 제사는 못 간다고 할게. 당신 한 명 빠진다고 별일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병원에 오래 있느라 집안 행사도 계속 빠졌잖아. 그냥 가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만 쉬엄쉬엄 해볼게. 아이, 참 무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 난리였는데 제사까지 빠져봐.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본격적으로 나도 성질 좀 부려볼 거야. 아이고, 이제 형수님 재수씨들 다 죽었네. 내가 정말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얼굴 보고 속 시원하게 맞짱을 뜨겠다고 생각한 제가 한 수 아래였어요. 남편은 오후 반차를 내고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안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님은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으시고 몸져 누우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나,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둘째 아니냐? 네가 웬일이냐? 퇴원했어도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며칠 전에 경민이가 전화해서 퇴원했다고 말하면서 네 걱정을 하도 하길래 제사에 안 와도 된다고 내가 말했는데 제가 말렸는데도 오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제가 반차 내고 같이 왔어요. 그래도 제가 할 도리는 해야죠. 그런데 형님이랑 동서들은 왜 안 보여요? 혹시 어제 와서 미리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준비는 무슨 얼어 죽을 준비. 이것들이 단체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제 3명이 같이 와서는 제사를 안 지내겠다 선언을 하고 갔다.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어머님은 머리가 아프신지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거실로 나와 아버님께 자초지종을 들었지요. 첫째가 몇 달 전부터 목 좋은 곳에 가게 자리가 났는데 옮기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계속 보증금을 보태달라고 조르더라. 그래도 네 어머니가 꼼짝을 안 하니까 자기는 더 이상 맏며느리 노릇 못하겠다고 앞으로 제사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형수님이 언제 맏며느리 역할을 얼마나 하셨다고. 셋째도 질세라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만기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지들이 고생하는 꼴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자기들도 집안 제사 모른 척하겠다고. 무슨 부모 자식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오고 가는 거래야? 너무하네. 막내는 어제 영어 유치원으로는 안 된다며 국제학교나 유학을 보내고 싶다면서 자기네들한테는 교육비로 달라고 안 주시면 자기가 돈 벌어야 하니까 제사에 참석 못한다고. 부모가 무슨 은행이야? 돈을 막혀놓기라도 했나? 다들 왜 이렇게 뻔뻔스러워?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제사에 안 온다고 선포를 해? 형이랑 애들도 알아요? 이따가 저녁에 보면 알겠지. 애들 모르게 며느리들끼리 입을 맞춘 것 같긴 하다만.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밖으로 나가서 차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오늘 제사인 거 아시죠? 그래, 알지. 근데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나 이제 맏며느리 졸업하려고. 동서가 병원에서 편히 쉬는 동안 집안 행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그거 일일이 다 내가 어머니 모시고 다녔잖아. 근데 돌아오는 건 없어. 이제 이 집 제사는 똑똑한 동서가 알아서 해. 아니, 여기가 무슨 학교예요? 졸업을 하게. 형님 이러시면.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바로 셋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바로 국제통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업 자금이 없어서 난리를 부리더니 말입니다. 동서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 해외여행 중이더라고요. 참,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니. 막내는 역시나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통화 거절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네요. 그리고 문자 한 줄. 야근 중입니다. 그런데 후에 막내 동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온 것은 한우 오마카세. 조카에게 한우를 먹여주고는 바로 이 맛이지라고 쓰여 있더군요. 오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큰형님과 동서들은 잠수를 타버렸고 어머님은 몸져 누우셨고 저는 아직 음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형님과 동서들 때문에 분노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 눈앞에 놓인 미션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골 환자 중에 한 분이 맞춤 음식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방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가 많이 아프셨는데 제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다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고 가신 게 기억이 났어요. 그분에게 연락해서 급하게 제사상 차림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제사상 차림 주문이 들어온 터라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버님께 제사 시간을 1시간만 늦게 지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제사에 필요한 나머지를 준비했지요. 저녁 10시에 늦은 제사상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가게 마감 때문에 셋째 서방님은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막내 서방님은 프로젝트 PT 발표 때문에 야근 중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은 몸살 약을 드시고 한숨 주무시고 나더니 기운을 차리셨고요. 어머님, 제사 준비 다 끝냈어요. 나와 보세요.
어머님은 거실로 나와서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과 눈을 마주치시고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제사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했어?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제사 준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인생 헛살았다 싶더라고. 엄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들 일하기보다는 며느리들이지. 그러니까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제사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준비해야 하는 거지. 어머님 그동안 결혼하시고 제사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이 외아들이라 어머님 혼자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이번에 준비해보니까 업체에 맡겨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네요. 그래, 앞으로는 제사 음식 준비 하나하나 하지 말고 이번처럼 주문해서 합시다. 아니, 웬일이래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땐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 기회에 나도 시대에 맞춰서 좀 변해봅시다. 파국으로 끝날 뻔한 제사는 이렇게 반전의 기회를 잡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어머님은 마음 한편으론 제사 준비를 며느리들에게 넘길 생각이 무산되었지만 오히려 음식 준비 신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기뻐하셨죠. 제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내심 형님이나 동서들이 먼저 연락이 올 것이라 기대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저한테 몽땅 떠맡긴 게 미안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정말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3명 모두한테서요. 이럴 때 보면 또 3명이 참 잘 맞는구나 싶기도 했네요. 제사를 팽개치고 3명이 다 잠수를 타버린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저도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노라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제사가 잘 마무리되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분노가 좀 사그라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괘씸한 마음만큼은 남아있어서 한 번은 갚아줘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제사 이후에 저도 병원에 복귀를 하고 몸도 거의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1달 정도가 지난 뒤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아무래도 생신은 모두 같이 의논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둘째야, 이번 내 생일은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자꾸나. 어디서 하시고 싶은데요? 집에서 저희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할까 했는데. 아니다. 번거롭게 집에서 하지 말자.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레스토랑은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이번에는 애들은 다 반차를 내던지 가게를 맡기던지 하고 평일에 애들 유치원 갔을 때 조식으로 하자꾸나. 조식요? 저희가 무슨 정재계 모임이라도 하나요? 애들 없이 좀 긴하게 얘기도 나누고 싶어서 그런다. 네, 알았어요. 장소는 적당한데 제가 알아볼게요. 장소 예약하면 나한테 알려주렴. 가격 상관하지 말고 좋은 데로 잡으렴. 공지는 가족방에 내가 직접 할 테니. 어머님한테 약간의 비장한 기운마저 느껴진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저야 고민거리를 하나 덜었으니 마음이 가벼웠죠. 집이니 음식 메뉴니 결정하려면 또 형님과 동서들이 자기 입맛대로 말들이 많을 테니 말이죠. 저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시내 호텔 한식당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날 아이들 없이 사형제와 며느리들만 모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오는데 애들도 함께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아이들 없이 모임을 잡은 거야? 이거 다 둘째 동서가 또 설계한 거야? 형님, 제가 무슨 사기 기술자입니까? 설계를 하게요. 어머님이 특별히 요청해서 저는 예약한 것밖에 없어요. 형수님, 이 사람 사고 나서 처음 보는 건데 안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섭섭해지려고 하네요. 아니, 아주버님, 그동안 좀 변하셨네요. 예전에는 별 말씀 안 하시더니 말 속에 뼈가 있다.
아이, 너무 뼈 때리는 소리라 제가 다 찔끔하네요. 아, 뭐래. 아니, 주말 다 놔두고 왜 황금 같은 평일에 연차를 내게 만들어요? 진짜로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하자고 한 거 맞아요? 여전히 자신들만 생각하는 형님과 동서들이 막말을 쏟아낼 무렵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니, 시어머니 생일이라 평일 오전 반차낸 게 그렇게 짜증나고 아깝냐? 아니, 주말에 모이면 애들도 같이 오고 좋잖아요. 내가 애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옥신각신하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이렇게 잡았다. 그래도 우리 장남이 이런 호텔에서 밥 먹어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 섭섭해요, 어머님.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신호를 보내시더군요. 아, 일단 밥부터 먹자구나. 오늘 기니 너희들 모두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으니 이 밥 먹기 전부터 아웅다웅 하지 말고 어디 어머니 생신 축하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냐. 저와 남편은 주문했던 케이크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조금은 민망하게 어른들 10명이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네요. 어머님은 초를 불기 전에 평소보다 길게 소원을 빌고는 촛불을 끄셨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후식을 먹을 때쯤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시더니 말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한다. 얼마 전에 고향에 있는 땅이 드디어 주인을 만나서 좋은 값에 매매를 했다. 큰 형님은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어요. 셋째와 막내 동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웃음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 중에 5억을 둘째 내에게 증여해 줄 거다. 서류상으로 이미 증여 서류는 다 끝났고 변호사 선임해서 공증까지 마친 상태야. 순간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끝이라고요? 이거 생일날 서프라이즈 농담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어머님. 아니,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 부탁드릴 땐 나 몰라라 하시더니 5억을 둘째한테 증여한다뇨. 이게 장남을 제치고 무슨 짓이세요? 니들 3명 모두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건 어디 까마귀가 물어갔냐? 우리가 죽으면 제사 지낼 자식이 둘째밖에 없는데 미리 제사 비용 주겠다는 거다. 형님과 동서들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과 서방님들, 그리고 남편과 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 5억은 너무 많은데? 우리 그 돈 받으면 낼 세금도 없어요. 그 증여세도 우리가 다 마련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와이프 잘 만나서 복 받은 거라 생각하고 이 둘째 아가한테 잘하기나 해. 니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제사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다들 다시는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다고 이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셋이서 똘똘 뭉쳐서 참적해버린 거 말이다. 알면서 거기에 동조한 니들도 나빠. 니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둘째가 태어나고 몸도 안 좋은데 혼자서 그 몸 끌고 와서 제사 준비 다 했다. 난 사실 둘째가 아니라 며느라가한테 주는 돈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관심도 없겠다만 제사 음식은 업체에서 주문해서 지르기로 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 지내는 비용 미리 주시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음식 준비도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날 진짜로 야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막내라서 형님들이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그날 막내 동서 인스타 스토리에 보면 한우 오마카세에 갔던데 민수랑 다정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던데. 그렇게 말을 잘하던 동서는 처음으로 말을 더듬더군요. 기회를 보던 셋째 동서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아우, 한우 오마카세? 그거 엄청 비싸던데. 역시 둘이 같이 보니까 여유가 많나 보네. 우리야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어머님이 섭섭하신 건 이해가 돼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형님이 하도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휘말렸어요. 셋째 동서, 사업 안 되는 거 맞아? 그런데 해외여행은 어떻게 갔어? 국내도 아니고 말이야. 보니까 서방님만 빼고 갔던데? 내가 동서 계정 팔로우하는 거 몰랐어? 아니,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친정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건데. 아무리 그래도 해외여행 정도면 일정 조정은 미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제삿날에 맞춘 건 아니고? 맞네. 아니, 우린 지금까지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리고 무슨 휘말리긴 누가 휘말려? 제서 거부하자고 처음에 얘기 꺼낸 거 동서잖아. 아유, 어머님 장남이랑 맏며느리만 불쌍하다고요. 서방님들은 몰라도 저희한테까지 이러시면 너무 섭섭해요. 저는 병원 동료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마침 그 동료 사는 곳이 큰 형님네 음식점이 있는 동네였거든요. 제 동료가 형님네 가게 근처에 사는데요. 매일 이렇게 손님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2호점 낸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다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이랑 니네들도 대충은 다 눈치채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인 거 몰라?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애들이 부모한테 손 벌릴 궁리만 하고 만나기만 하면 도와달라고 징징하는데 걔네들이 커서 형이랑 너희들처럼 똑같이 굴면 기분이 어떻겠냐? 오늘 결정한 사항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니들도 괜한 짓들 하지 말어. 오늘 들어보니 우리 자식들이 아주 넉넉하게 다들 잘 살고 있네. 그런 의미로 오늘 밥값은 둘째 빼고 니들 3명이 정확히 나눠서 계산들 해라. 아, 뭐예요? 왜 오늘 밥값에 둘째 형님은 빠지는데요? 내 생일이니까 내 맘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생일이라고 제주 여행권 준비해줬다. 니들은 빈손으로 왔잖아. 이게 딱 네가 좋아하는 공평 아니냐? 시 부모님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큰형님과 동서들은 서로 난리가 났더군요. 예의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할 말들만 쏟아냈어요. 이제 그만들 좀 해!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쓴소리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려! 이제부터 제사든 뭐든 편가르지 말고 다 같이 나눠서 할 생각해! 이건 내가 맏형으로 하는 얘기야! 큰 아주버님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네요. 남편과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5억이란 큰 돈을 증여받게 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때마침 눈여겨보던 아파트 물건이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에 이사하고 나서 시 부모님과 형님네, 동선 애들을 모두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죠. 사실 그전 신혼집은 남편이 결혼 전에 살던 낡고 작은 빌라에 들어갔던 것이라 집들이를 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24평 아파트는 이사 전에 베란다 세시부터 올 리모델링 수리를 해서 신축 아파트 못지 않았어요. 정말 이사하기 전날에는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마음을 잘 쓰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지난번엔 병원에서도 나도 마음 너무 상해서 시댁 식구하고는 아예 절연이라도 하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는데 참길 잘했다. 하하하. 내가 누구야?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주입된 낙천주의자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세상 살만하잖아. 큰 형님과 동서들은 아파트를 둘러보더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어머님이 진짜로 이렇게 동서에게 5억을 몽땅 주실지는 몰랐어.
그냥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만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큰형님은 정말 망연자실하게 아파트를 둘러보더라고요. 위치도 그렇고 연식이 좀 됐지만 전망도 너무 좋고 나중에 아이 낳아도 학교 보내기도 너무 좋네. 큰형님은 부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며 기가 한풀 꺾였더라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한테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자기한테 맡기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대로 해줄 테니까 업체에게 맡기는 돈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어머, 어쩌죠, 형님? 그 제사 음식 결제는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데요. 차라리 어머님한테 부탁드려보세요.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님이 제사 지내는 비용 먼저 주신 거라면서요. 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제사 비용 모두 그 5억에서 나가야 맞는 거잖아요. 참, 이럴 때 보면 동서는 순진한 건지 앞뒤가 꽉꽉 막힌 건지 모르겠다. 어머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된 거야. 정말 우리가 몇 년 동안 공들인 걸 둘째 형님은 제사 한번 잘 치렀다가 로또에 당첨된 거지.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요즘 내가 밥맛이 다 없다니까. 제가 어머님께 듣기로는 그 땅 팔고 남은 돈이 아직도 많다고 하던데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모시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동화책에도 나오잖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고. 그렇게 징징대는 것보단 뭐가 어머님 마음을 움직일까 생각해보라고. 아, 어디서 또 훈계질이야. 그깟 5억 받았다고 엄청 유세네. 막내 동서는 돈 따위는 상관없는 척 먼저 나가버리더군요. 하지만 큰형님과 셋째 동서는 확실하게 태도가 변하고 있는 중이네요. 지만 한번 제삿날에는 큰형님이 먼저 전을 붙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제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일임하셨거든요. 물론 제사에 관련된 지출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당신이 하신다고 하셨죠. 제삿날에는 큰형님과 셋째 형님이 앞 다퉈서 일찍 오더군요. 어머님, 제가 전 부쳐왔는데 간 좀 봐주세요. 아무래도 밖에서 돈으로 사는 건 정성이 없잖아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제사 모실 때도 제가 직접 저는 붙여서 올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한 번도 하지를 않았니? 너 매번 가게에서도 음식 냄새 맡아서 힘들다고 전 부치는 거 다 끝내고 나서야 오지 않았냐. 아우, 어머님, 이것 좀 한번 입어보세요. 이번 저희 쇼핑몰에서 인기 최고 자켓이에요. 없어서 못 파는 건데 제가 어머님 위해서 특별히 하나 챙겼어요. 너는 내가 사이즈를 얼마 입는지도 모르니? 나이 들면 옷을 한 치수 크게 입는단다. 내가 77 사이즈 입은 지가 언젠데 66 사이즈를 가지고 오니? 큰 형님과 셋째 동서는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하는 척을 해도 어머님은 단번에 간파를 하시네요. 막내 동서는 아예 시부모님 댁에 발길을 하지 않겠다고 또 선포했다가 막내 서방님에게 이혼을 당할 뻔했어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건지 이혼을 할 건지 선택하라고 서방님도 엄청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동서는 마지못해 그야말로 똥 씹은 얼굴로 나타났어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나서 지금은 뱃속에 4개월 아이가 자라고 있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